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유달리 스포일러가 많은 영화가 있죠. 사실 모든 영화가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가장 재밌습니다. 하물며 반전을 포함한 영화, 예상치 못한 전개를 지닌 영화는 더욱 그런데요. 오늘 소개할 이 영화도 줄거리만 살짝 입에 올리려 해도 막 귀를 막는 풍경이 속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소개해드리기 힘들었고요. 이제 800만 넘는 관객이 보셨고 또 관객 수치 상승세가 주춤해졌기에 드디어 오늘 영화 속 이런 법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어떤 영화인지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금지의 영화 소개해 주시죠. 한국 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기생충입니다.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택 어떻게 생각하셔?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과연 그럴까요? 저는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갑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희비극. 기생충. 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자체는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사전 정보 없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영화 내용에 기생충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처음 장면에 이제 지하에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맞아요. 언제 기생충이 소재로 나오나라는 생각을 갖고 봤는데 그런 분 많더라고요. 실제로는 기생충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봐가다 보니까 기생충의 의미가 뭔지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는 짜임새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잘 맞아서 재밌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빈자와 부자 사이를 비교해가지고 기생관계로 봐서 기생충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지만 이 그 감독의 생각은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풍자한 거라고 좋게 보려고 해도 약간 불편한 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같이 삶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 거기서 우러나오는 웃음과 공포와 슬픔에 관한 희비극이 아닌가. 가족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그들에게 펼쳐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영화죠. 가난한 사람을 기생충으로 봤다는 게 이제 불편하셨다는 예.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송강호의 이름이 기택이고 아들이 기우, 딸이 기정, 또 아내 이름에 충자가 들어갔잖아요. 충수. 근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이들이 기생충일까? 아니면 이들의 도움 없이는 뭐 운전이든 뭐 아이들 교육이든 집안 관리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 박 사장, 이성균, 조효정네 식구들이 기생충일까? 근데 기자님 같은 경우 칸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기자들이 이 작품을 보자마자 그 상을 받을 작품이다라고 이제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현장 분위기가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도 다시 봐서 재밌었지만 그 리메르 대극장에서 보는데 뭔가 이거 황금 종려상 받는 거 아니야 했고 후배들도 만약에 황금 종려상이 아니어도 심사위원상이나 뭔가 감독상을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현장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그냥 기립박수가 아니라 정말 열렬히 좋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지금 말씀 되게 정확히 하신 것 같아요. 영화가 굉장히 영화적으로 구조가 좋죠. 이게 뭔가 이 영화가 아니라면은 도저히 만날 것 같지 않은 너무너무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 이 두 사람을 한 집에 몰아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뭔가의 상대에 대한 비호감이 쌓여가는 그 긴장미를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정말 영화적으로 잘 포착해냈고 저는 사실 요번에 이게 첫 번째 영화 이유고 두 번째는 심사위원들이 왜 9명이 다 만장일치를 보여줬을까?
야, 봉준호 너 데뷔 20주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재기발랄해? 이거를 아주 좀 그들이 보기엔 신선한 실험, 도전처럼 막 이렇게 풀어냈다는 거죠. 뭔가 드라마로 시작한 것 같은데 코미디로 갔다 잔혹 드라마로 완성이 되는 그런 면이 좀 높이 평가받지 않았나. 왜냐하면 감독들, 심사위원들도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고 녹슬지 않은 재기발랄함이 부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세 번째는 요번에요. 인터뷰를 가만 보면 봉준호 감독 입에서 마틴 스콜세지, 로랑 캉테, 무슨 뭐 길예르모 델토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친분도 다지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서 호평을 받아왔던 것도 저는 조금 한몫스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칸 영화제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귀걸이도 여기 이 기생충 영화에 맞게 사신 것 같은데,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이게 직접 상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까? 일단 귀걸이부터요. 사실 제가 이거 칸에서 우리 영화 속 이런 법 녹화할 때 해야지 하고 이제 구입한 건데, 이게 사실 약간 기생충 벌레 같지 않나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상 받기 3일 전에 봉준호 감독 기자들을 불러서 차를 한 잔 샀어요. 근데 그때 모습이 본인이 상 받을 거 예감하고 있나? 매번 이렇게 놀라움을 주는 감독이 아닐까. 굉장히 자신감 넘쳤는데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임상수 감독, 박찬욱 감독, 이창동 감독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못 봤지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영화 좋은데 너무 아쉽다. 저희도 약간 패배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워낙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독님도 받을 거라 생각하시는구나. 약간 그 축제의 분위기가 미리 있었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본격적으로 이 기생충 속 법률 이야기 좀 뽑아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박서준 씨가 최우숙 씨한테 이 과외를 소개시켜 주는 게 이 영화의 발단이잖아요.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주라, 영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박서준 씨야 뭐 명문대 학생이지만 최우숙 씨는 사실 막 영화 막 그 속에서 보면 사수오수하는 여러 번 재수, 수능 입시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외짜리 따다 보니까 재학 찍면서 이런 거 막 만들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나. 당연히 이제 사립대학교 총장 직인이 있었던가요? 그렇죠. 거기에 돼 총장 있는 직인이 것을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이런 건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이건 이제 그 최우식 씨가 한 게 아니라 박소담 씨가 직접 그쵸.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도 그 사문서 위조가 되고 조효정 씨한테 이걸 보여주자. 진정한 문서인 그쵸. 진실인 것처럼 내죠. 보여주잖아요. 이게 위조 사문서 행사죄. 행사죄. 법률적으로 동행사죄라고 말을 하는데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우식 씨 그리고 박소담 씨 같은 경우는 사문서 위조, 행사 그리고 이제 속여가지고 과외자를 얻어 돈을 벌었잖아요. 그쵸, 돈 벌었죠. 그래서 과외자를 취업했으니까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까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인 송강호 씨, 어머니인 충숙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옆에 쳐다만 보고 있었지 크게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동행사, 뭐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뭐 취업한 것 같은 게 사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는 책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엄마, 아빠도 알고.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이거 방조한 거 아니야? 방조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방조라는 것은 범행을 결심한 사람에게 강화시켜 주거나 그리고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살인을 결심했는데 야, 넌 잘할 수 있어. 북돋아주면서 잘해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준다든지 또는 이제 살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총을 하나 준다든지 칼을 준다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방조가 되는데 지금 이제 송강호 씨나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 아들 딸 이게 야 잘한다라고 하면 칭찬만 했지 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했다라든지 뭐 도와준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조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우기정 씨 그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죄.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문서, 사문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요 사문서가 법적으로 뭔지 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죠. 법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하는 부호에 의해서 사람의 관념, 의사의 생각을 화체되어 있는 일종의 물체인데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률 관계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이제 나타내는 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서 네.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문서입니다. 그쵸. 영수증, 차용증 이런 건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번호표 그리고 또 그 자동차 운행 기록 같은 경우는 사람의 관념이 화체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나타난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컴퓨터 이미지 같은 경우도 문서가 아닙니다.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문서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크게 공문서하고 사문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적 거래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직무상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문서는 그 사인 명의로 개인 명의로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오늘 좀 공부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사문서 위조에서 문서 사문서는 배웠어요. 그럼 위조라는 것도 뭔가요? 위조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자님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네. 고난을 저에게 줬다라고 하면은 문서 위조가 아닌데 주지 않았는데 제가 기자님 이름을 써서 작성을 한다든지 차용증을 작성한다든지 하면 이게 위조입니다. 곧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문서를 작성을 하면은 이게 네. 위조입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 사용하는 게 행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대학교 학생인 것처럼 문서를 만들잖아요. 이게 위조, 작성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 했으니까 이건 위조가 되는 거고 조효정 씨에게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문서인 자기가 재학생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행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영화 기생충 얘기하면서 요거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이 김택래 4명이 다 어떻게 보면 사기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뭐 아들은 뭐 아까 말한 그 어떤 내가 연세대 학생인 것처럼, 딸은 뭐 미국에서 유학하다 온 것처럼, 아빠는 무슨 뭐 재벌집에서 오래 운전한 것처럼, 엄마는 뭔가 고급스러운 비밀스러운 어떤 인력 파견업체 소속인 것처럼. 네가 자랑스럽다. 이거 법적으로 무슨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습니다. 사기 취업, 바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사기죄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고 업무 방해 요거는 또 좀 설명해 주시죠. 업무 방해죄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유괴,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업무 방해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력을 속였잖아요. 네. 위계, 속인 걸로. 법률적으로는 기망이라는 위계라고 말하는데 이걸 통해서 조효정 씨가 이제 그 직원을 뽑는 거 그게 일회성 업무가 아니라 계속적 업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그리고 또 그런 측면은요. 만약에 이들이 취업을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럼 조여정이나 그의 남편 박 사장의 업무만 방해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앞으로 취업할 사람들의 취업을 방해한 것도 법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우 아들이 20대거든요. 뭐 막 대학교 4번 5번 떨어졌고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근데 박 사장의 딸 이 다혜 가르치는 이 여학생은 고2예요. 우리 딸 다혜 요새 사춘기라 그런지 힘드네요.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 근데 둘이 이게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입을 맞추네요. 이거 그래도 이게 어른으로서 10대를 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러니까 강제 추행이 될 수도 있는데 강제 추행 같은 경우는 폭행 협박이 수단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합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제 추행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19세 미만의 대상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강제 추행이 될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강제 추행은 반드시 폭행 협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딸하고 과외 선생님하고 합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아들 이어서 딸, 아빠까지 취업을 했고 이제 마지막 엄마까지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들어가려는 자리가 가사도우미고 그 집에는 너무나 훌륭한 제가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이정은 씨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문강 씨죠. 이 문강 씨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데 문강 씨한테 병이 있죠. 복숭아. 이거를 이용해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기정, 박수담 씨가 쓱 동네 슈퍼 나오면서 복숭아를 하나 훔쳐요. 그냥 들고 가요. 자연스럽게. 요거 복숭아 하나여도 죄죠.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조그만 거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은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박수담 씨가 그 복숭아보다 더 가치가 낮은 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허락받지 않고 절취한 거기 때문에 절도죄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요 복숭아 알레르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복숭아 하나 사실 훔친 것보다 저는 더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 기정도 날려, 기우도 날려, 이 털을 우리 문광 이정은 씨한테 날려서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알레르기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보통 이제 상해죄 같은 경우는 뭐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 되면은 상해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문광 씨, 이정은 씨 같은 경우가 그 복숭아 알레르기가 단순하게 재채기 한 번 정도로 끝났다. 장난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병원 가고 그렇죠. 그 약도 타고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정도는 이걸 알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 상처 또 이제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것 같아?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먼저 박 사장님과 캠핑을 갔는데 그때 막 아무리 이 네 식구가 이 집에서 뭐 다 출입하던 사람이지만 과외 선생님으로 운전 기사로 가사도우미는 아예 입주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막 주인 술 음식 다 꺼내가지고 막 파티를 벌여요. 이게 아무리 좀 출입을 하던 사람이라도 뭔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과외하러 들어가잖아요. 네. 과외하러 갈 때만 출입을 허락한 거고 아하. 기정 같은 경우도 과외하러 갈 때만 출입이 허락된 거고 그 기태 네. 그 운전. 송강호 씨 같은 경우도 짐을 운반할 때만 들어오라는 거였고 그거잖아요. 네. 가사도우미로 있는 충숙 같은 경우도 그 일하는 동안에만 들어오라는 거지 그냥 특별하게 범죄 목적으로 물건을 훔쳐서 먹는다든지 그 목적으로 들어오라고는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 목적으로 원래 본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연 이제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이 엄마는 원래 입주 가사도우미라 그 집에 내내 있는 사람이어도 주거 침입죄예요. 근데 이제 서로 공동해서 문을 열어주고 아하. 같이 들어가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될 것입니다. 주거 침입죄. 보통 이제 주거 침입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일반인 출입하는데도 주거 침입죄가 되냐라고 이제 문제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라고 말을 하면은 그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울타리 있잖아요. 네. 울타리 안에도 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당까지도. 네. 그리고 공중이 출입 가능한 계단. 공동주택에 대부분이 거주하는데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거기에 공용주택 계단도 주거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신문지상에 났던 것처럼 그 강간의 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주거 침입죄가 되고, 근데 만약 그 계단 같은 경우에 그 우유 배달한다든지 네. 신문 배달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주거 침입죄가 되지 않을 텐데 강간이나 절도 또는 강도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가 어느 회사에 출근해서 마음대로 사무실을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훔치려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자, 그럼 또 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박 사장네가 캠핑 갔을 때 이 집에 들어온 게 기택내 식구들만이 아니죠. 아까 쫓겨났던 우리 문광 씨, 이정은 씨가 폭우를 뚫고 찾아와요. 근데 여기서 알게 되죠. 이 네 식구가 가족이었어? 그러면서 영상으로 찍어요. 그리고 무릎 꿇리고 손 들게 하고 막 이거 사모님한테 보낼 거야 막 이러고
협박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정우 씨 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막 벌 세우고 너 이거 사모님한테 보내 막 이러니까 약간 협박으로도 보이고 좀 헷갈리는데 이거 범죄가 될까요? 이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광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요죄는 이제 폭행 협박을 통해서 권리 행사를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가 성립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우는 군대 가면은 상사가 네. 부하들한테 얼차례를 시키잖아요. 이런 게 보통 강요죄의 일종입니다. 판례가 있는 게 상사 계급의 그 상사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산폭격, 머리박아를 시키는 것은 그 부대원들이 머리 박아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통해 시킨 거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되는데 지금 문광 씨 같은 경우는 이거를 폭로하겠다. 네. 부자 내에 그 조효정 씨와 위성균 씨한테 알려가지고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손들고 있는 거 의무 없는 일이잖아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거에 그냥 당할 기택내 식구들도 아니죠. 뭔가 이렇게 지하 계단에서 우리 문광 씨가 올라오는데 그때 이미 이 조여정, 영교, 이 사모님, 뭐 이 박 사장 식구들이 다 캠핑 갔다가 폭우 때문에 집에 돌아온 뒤란 말이에요. 숨겨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발로 뻥 찼는데 계단을 떼구르르 굴러서 떨어져요. 그때 당장 사망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결국 이것에 의해서 뭐 뇌출혈이든 뭐 뇌진탕이든 사망한 것 같은데 우리 이 힘이 얼마나 장사입니까? 포환 던지기 선수 출신의 우리 충숙 씨, 장혜진 씨한테 어떤 죄가 좀 이렇게 법이 어떤 죄를 물을까요? 상해 치사죄 아니면 살인죄가 성립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해 고의로 발로 찼다라고 하면은 상해 치사죄, 그래서 사망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살인, 왜 발로 차면 그 문광 씨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살인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숙의 고의에 따라서 상해 치사죄 아니면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요. 이 송광호 씨가 이 기택이 뭐 수목장이라면서 자기는 좋은 뜻으로 이 방금 어떻게 됐든 사망한 상해치사죄든 살인죄든에 의해서 사망한 이 문광을 정원에다가 묻어줘요. 묻어주니까 좋은 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회 사건 뉴스 속에서 보면 안매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런 건 이제 사체 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체 유기죄. 특히 이제 그 송광호 씨는 이제 수목장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좋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 매장을 하려고 하면은 사회적, 종교적인 절차에 따라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야지만이 장례적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장례적 절차. 이거는 이제 사체 유기가 안 되는데 그냥 안 매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포장만 수목장이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사체 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덧 이제 우리 기생충에 대해서 영화 속 법률 얘기는 많이 풀어봤고 우리 이조로 변호사님께도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죠. 게다가 기생충이니까요. 이 기생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고 느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그 부자 가족, 가난한 가족을 극명하게 대립시켜요. 처음 장면에서는 지하방 그리고 좀 가면 이제 과야로 가면은 계단 네. 올라간 굉장히 큰 저택 그리고 또 폭우가 하나 쏟아졌는데 가난한 집에게는 물난리가 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고 부잣집에게는 캠핑 마쳤지만 맑은 하늘과 뭔가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를 볼 때 상당히 대비시켜서 풍자해서 기생충이라고 이제 기생관계를 그렇죠. 숙주와 기생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서로 간에 약간의 기생관계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잣집 같은 경우는 그 운전기사나 가사 도우미가 없으면 살기 힘들고 또 가사 도우미나 운전기사나 과외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없으면 힘드니까 그쵸. 서로 간에 약간씩 기생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이에서 공생하는 관계가 아닌가. 근데 이제 이 감독님, 본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한 부분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그 계층 구조가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목도 기생충이라고 붙인 것 같지만은 인간관계가 기생관계만 아니라
공생관계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생할 수밖에 없다. 혹은 누가 나한테 기생하려고 한다 할 때 서로 이런 관계 안 돼 하고 선을 긋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어떤 의지를 해야 된다면 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댈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각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이주로 변호사 또 다음번에도 좋은 얘기 함께 나누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은 영광스러운데 김기덕 감독의 모스크바 영화제 심사위원장 위촉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술가의 작품과 사생활을 별개로 판단한다는 게 좋다는 생각이지만 김기덕 감독의 심사위원장 위촉은 그에게 상처받은 여성들도 그 상처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계에서 시작된 미투가 사회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부 잡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성과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다른 죄도 아닌 성추행, 폭행 혐의를 받는 인물을 굳이 심사위원장으로 취재해야 했는지 모스크바 영화제에 묻고 싶네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영화,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